중소벤처기업의 이 AI 도입과 확산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웍스 AI 엔터프라이즈 AX 세미나. 이제 오늘 첫 순서로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께서 이 엔터프라이즈 AI 트렌드 2025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덕진 소장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AI 2025 새로운 변화라는 키워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AI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저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AI 교육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희대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AI3에서는 전략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AI 책을 좀 이렇게 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AI를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하기 편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을 요즘에 제가 IT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만간 또 신간이 나올 거라서 오늘 좀 그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AX라는 얘기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DX 혹은 DT라고 얘기하던 게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AX, AI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24년은 생성형 AI가 실제 비즈니스를 만나기 위한 원년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 특히나 챗GPT와 함께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죠. 근데 실은 모든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처음 생긴 건 1983년인데 우리에게는 따따따라고 불리우는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모바일도 우리는 아이폰을 생각하지만 실은 1993년도에 IBM에서 사이먼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이러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나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챗GPT를 2022년 11월 30일에 만나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2017년에 등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용성이 생기기 위해선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폭발적인 변화의 시작이 2024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유튜브나 뭐 요즘엔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참 이 시대가 재밌는 게 저처럼 생긴 사람이 유튜브에서 3프로 TV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쇼츠 하나가 뷰수가 1,400만 뷰가 나와 버리는 이상한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잠깐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네, 저런 거 하고 다닙니다. 이거 뭐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생성형 AI 챗GPT를 키게 되면 저렇게 대화도 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워낙 대화 기능이 더 좋아져서 저렇게 워키토키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되는 것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마트폰끼리도 토론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보고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들을 이 녀석들이 내주기 때문이죠. 기존에 그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걸 만나기 전에 전통적인 딥러닝이 사람에게 주는 가치를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얘는 구분하는 걸 잘하고 또 추천하는 걸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분한다는 건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불량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걸 기존의 딥러닝이 잘하죠.
그리고 또 추천을 잘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정말로 그 많은 콘텐츠를 나에게 어떻게 추천해 주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녀석은 추천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추천을 받게 되는 영상 자체, 그 영상 자체는 원래 사람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거를 AI가 추천해 주거나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전통적인 딥러닝의 우리의 방식이었다고 보면 생성형 AI는 이게 좀 반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AI가 뭔가를 만들죠. AI가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고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걸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초안 수준을 써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초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 쓸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녀석은 우리에게 마치 인턴 사원처럼 어떤 걸 빨리 갖다 주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일단 준다라는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주는 초안을 우리가 어떻게 다듬으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성형 AI를 특히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올해 정말 바빴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수많은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많은 제어 그리고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조금씩 단계별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영 지원부터 시작해서 연구 개발, 생산, 물류,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전반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고 그 프로세스로 정리한 것들에서 하나하나의 도구나 하나하나의 그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큰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다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블루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정적인 업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어떠한 일상의 업무들을 AI가 함께 도와주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 그러니까는 문서를 작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보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녀석은 로봇과도 결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생성형 AI가 잘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말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는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 노역 말투나 문체를 바꿔주는 걸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바꾸는 것 역시도 이 생성형 AI가 잘하겠구나라는 생각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명령하는 거를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 언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것들이 하드웨어인 로봇에 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올 초에 CES에 가서 만난 로봇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CES 부스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게 되면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는데 이 로봇이 한 4대 서 있더라고요. 이 로봇이 뭔가 웅얼웅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얘가 영어로 자기한테 말을 걸면 대화가 된대요. 근데 저랑 한 4명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아 누군가는 말을 걸겠지.'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영어라 그런지 아무도 말을 안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때 아니면 언제 AI랑 얘기해 보겠냐."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어설프지만 영어로 말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AI 로봇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의 대화가 되는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e, please come forward and raise your hand so I am aware you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me. Hello, my great friend. Welcome. My name is Aura. Hello, my name's David. Hello, David. It is a pleasure to meet you. Where are you visiting from, David? I'm visiting CES. Do you know about CES? You are here f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that correct, David? Sure. What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at the conference? I want to see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especially you. Apparently, you have no need to attend CES any longer as you are here conferring with me right now. Exactly. Oh, anyway, I think you're very pretty. Oh, David. You know just what to say to a humanoid robot. If I were capable of blushing, I certainly would be. Would you like to take a selfie with me, my new friend David? Cool. Okay. Wait a second. Cool indeed. Geez, Okay. he's, 3, 2, he's, 1, cheese. 네, 저렇게 해서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됐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저런 로봇과 연결이 되게 되면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심지어 먼저 말을 걸어서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술이 1, 2년 안에 또 우리의 산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변화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계속 묶어서 책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AI 2024랑 챗봇 2025 AI 워커스라는 책을 이제 올해죠. 올해와 작년에 냈는데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AI 2025라고 제가 또 이제 그다음 트렌드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실은 이제 탈고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의 좀 키워드들 중심으로 남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을 키워드라고 하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는 아까 AI 에이전트 르네상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에이전트라는 거 아마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일을 대행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하는 이러한 대행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나오는 서비스를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는 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가 구글 거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멀티모달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건담 프라모델의 이미지를 올리고 그거를 조립하는 방법에 있는 설명 영상을 찾아달라고 제미나이에게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미나이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중에서도 조립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브랜드명을 찾아주고 그 안에서 조립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모델로 녹아들어서 B2B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구글에서 했었던 구글 클라우드 행사에서 나왔었던 일부인데요. 커스터머 에이전트 데모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TV를 저희 와이프와 유튜브와 연결돼 있는 TV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음악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저 뒤에서 피아노 치는 저 여자분이 입고 있는 셔츠 저 니트 같은 게 너무 예뻐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사고 싶은데 막상 찾으려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자주 가는 쇼핑몰 사이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에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챗봇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 주소를 누르면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키보드 치고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책 셔츠를 내가 비슷한 거 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거 너 갖고 있니? 어디서 하면 돼?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AI가 저 대신에 유튜브를 봐주는 겁니다. 구글 API 연결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하일랜드 플래셔 재킷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좋아하거든요. 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와 관련된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사야지라고 이제 눌러보게 되겠죠. 자, 눌렀더니 갑자기 얘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면 4일이 걸리고 실제 픽업을 하면 바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마음이 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매장에 가서 사겠다라고 눌러보겠죠. 그래서 결제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이 뜨는 겁니다. 뭐라고 떠요? 혹시 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라면서 전화번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데 누가 받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AI가 전화를 받습니다. AI가 그냥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보이는 ARS처럼 어떻게 보면 화면도 나오고 목소리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처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통화하는 게 아만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객 DB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만다라는 사람이 지금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저 아만다예요 라고 하니까 이 쇼핑 챗봇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나 이거 지금 카트에는 셔츠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결제해 드릴게요. 그런데 고객님, 지금 장바구니에 봤더니 2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거 써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영업을 합니다.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이걸 사려고 봤더니 이거랑 잘 어울리는 티도 있고 바지도 있고 구두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사보실래요? 20% 할인 쿠폰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나 그중에서 티셔츠랑 구두도 살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AI가 그러면 203달러인데요. 어떻게 평상시에 결제하든 카드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해서 결제가 끝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처럼 똑똑해지는 영업사원 같은 AI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에이전트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API들이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고 전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기도 하고 나 대신에 주문을 하기도 하는 이런 녀석들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이 일상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느끼고 계실 텐데 기존의 챗GPT에도 GPT 서치라고 하는 검색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라든지 다양한 녀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검색형 AI의 제일 핵심은 출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챗GPT에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리서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찾을 때 이게 출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안전하게 리서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퍼플렉시티라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볼 거는 결국 이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무료로만 계속할 때. 그래서 결국 수익화를 어떻게 하냐인데 광고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퍼플렉시티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답을 주죠. 그 답 다음에 이어서 이런 걸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검색형 AI들을 주게 돼요. 그 주게 되는데 맨 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드 되어 있는 이러한 질문 셋들이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식인에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지식 밑에 요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알고 봤더니 그 특정 회사를 위한 질문이거나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유도되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 모델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우리가 치는 검색창에다가 기본적인 검색이 아니라 질의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답변을 네이버 큐가 퍼플렉시처럼 주게 되고 중요한 건 오른쪽인데요. 운동으로 러닝을 하려는 사람에게 나이키 광고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키 광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르게 되면 챗봇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키 안에 러닝화를 사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골라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러닝화를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광고잖아요. 근데 광고인데 이렇게 되면 정보성으로 느끼게 되니까 내가 이런 정보도 얻었는데 그래서 구매에 대한 구매를 프로세스를 진행해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신발을 고르고 싶은 사람, 러닝화를 고르는 사람에게 나이키 광고를 보여줄 거냐, 리복을 보여줄 거냐, 아디다스를 보여줄 거냐가 결국에는 구매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변화는 단순한 이 IT계의 변화가 아니라 마케팅 전반에 대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래서 구글도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온 변화는 아니고 앞으로 올 변화라고 치면 세 번째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제일 큰 건 인터페이스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프롬프트를 쓸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죠? 최근에 챗GPT 쓰시는 분들이 이 프롬프트 공부를 또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얘한테 명령을 해야 답변을 잘 줄까?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느끼냐면 여기 계시는 분은 아마 다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MS-DOS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DOS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썼죠? 명령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배틀을 했습니다. cd dirw 막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카피 뭐 c 막 이런 걸 갖고 왔더니 그 옆에 있는 컴퓨터 잘한다는 사람이 야 무슨 카피를 쓰냐? x 카피를 써야 폴더가 통째로 복사되는 거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명령어를 우리가 치나요? 그런 명령어?
거의 안 치죠.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은 쓰죠. 하지만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명령어를 안 써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윈도우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윈도우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모든 걸 명령어로 쓰던 것들이 메뉴 구조나 버튼형, 우리가 말하는 GUI나 UX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스에서 윈도우로 변한 것 같은 변화가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불과 1, 2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LSGPT 같은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프롬프트를 직접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버튼으로 하나하나 눌러서 마치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AI를 만나는 것이지 프롬프트 자체를 쓰기 위해서 AI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AI가 필요한 것이라면 일만 잘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조식 내용 정리 비서라는 게 있어요. 개조식 내용 정리, 특히나 공공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포맷에 맞춰서 쓰는 것 자체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직접 자기가 하거나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정 뉴스 내용을 그냥 이 웍스 AI나 아니면 LSGPT에 밀어 넣어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넣어줬죠. 여기 보시면은 기자님이 쓰신 글을 제가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붙였어요. 그 다음에 돌리면 되는 겁니다. 뭘 돌려요? 그냥 아까 있었던 개조식 비서를 돌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프롬프트 자체가 우리 개인 사용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뒷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롬프트들이 다 짜여져 들어가겠죠. 마치 우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메뉴로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뒷단에서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분석을 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한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빨리 오는 것이 지금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가 변한다는 건 결국에는 세대가 변한다는 것이고요. AI 네이티브 세대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결국 업무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곳들의 챗봇 구축이 완료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같은 사례에는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회사들이 오픈 AI와 직접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깨고 있는 개국 공신 이사님한테 자잘한 질문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실제 오픈 AI와 함께 챗봇 구축을 완료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오픈 AI를 만나는 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픈 AI가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만 특정하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연주라고 하면 보통 음악 연주하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철소에서의 연주는 악기가 아닌 쇳물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GPT한테 아무리 연주 쳐봤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음악 연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PI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특정 명령어들이나 특정 용어들을 알려줘서 사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최근에 기업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단순히 문서의 방식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를 그림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CG로 만들기 위한 건축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이런 쪽에서도 AI들이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건설 쪽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계약 시즌이 되면 수많은 계약서들을 아주 빠르게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생성형 AI가 잘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응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웍스 AI의 문서 검토 비서라는 게 있는데 이 문서 검토 비서를 갖고 제가 비슷한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부에 보면 여러 제안 요청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나라장터 같은 데 보면 특정 시즌에 제안 요청서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 몰려드는 걸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안 요청서를 올려놓고 저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수십 장, 수백 장짜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에는 수행 기간과 예상 규모와 과업을 요약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웍스 AI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수많은 문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만 표로 정리를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가능성에 대한 순서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AI가 우리에게 모든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특히나 B2C처럼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데서는 이 할루시네이션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시켜봤어요. 조직의 문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너가 활동을 기획을 하는데 이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멘트를 독특하고 재미있고 힙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AI가 힙함을 알아들을까요? 제가 먼저 이제 클로드로 해봤는데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활동 기획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뭐 컬처럴 앰베서더라든지 수업률 체어라든지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멘트를 힙하게 써달라고 그랬더니 걔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게 AI가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대난투 프로젝트, 잭불리, 시꺼머 이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B2C 서비스를 하는데 고객들에게 이런 키워드가 갔다. 헉 하겠죠. 그래서 제가 클로드를 봤더니 클로드가 커뮤니티의 말투를 잘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걸 한번 시켜보는 거죠.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이거를 이런 식까지 씁니다.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있는 건 욕이 나와서 그래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생성형 AI는 자판기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예상 외의 답변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B2B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AI, 안전한 AI, 저렴한 AI죠. 글로벌 AI라고 하는 것은 엔진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죠. 근데 그 모델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이 부분에서는 각자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모든 AI 회사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응용하는 곳들은 탈실리콘밸리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나라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AI가 왜 중요한지 아까 보셨던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I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프롬프트에 대한 보호 혹은 시스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는 방식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한마디로 한 번 더 커버를 씌워주는 쪽에 대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AI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회사의 여러 곳에 구석구석 활용되기 때문에 API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고 한 번에 하는 토큰 값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추는 이런 B2B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변화들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정말 많아지는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핵심은 질문의 힘이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좋은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AI가 함께하는 시대, 실제로 우리의 일에 다양한 형태로 AI가 적용되는 것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가 AI 시대에 AI에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